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함께하는 정책수다 시간입니다. 매주 만나는 분이죠.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정책수다 초대 손님은 권혁주 한국행정연구원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서울 스튜디오에서도 전해드리긴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 순방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미국, 남미 순방이었는데 취임 후에 제일 길게 굉장히 여러 나라를 다녀오셨습니다. 거의 지구 반바퀴 수준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 어디 갔다 하시면 예. 지구 한 바퀴 도는 건 일사예요. 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 기억으로는 대통령 되시고 나서 얼마 있다가 에이펙 예, 맞습니다. 경주에서 하는 에이펙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제 맞선을 받고요. 서로 아이스 브레이킹하고 서로 만나고 이랬잖아요. 아, 그 전에 나토로 가셨었군요. 예. 다 되자마자 얼마 있다가 그러고 나서 EU 올해만 해도 EU로 갔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나토가 올해는 튀르키예에서 했었죠. 네. 튀르키예도 갔었고 이번에 또 이제 남미 순방 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니실 때 보면 이 주제가 하나 있어요. 주제가 뭐냐면 실용. 네. 실용 외교. 예. 실용 외교인데 가서 정치 얘기만 하든가 무슨 뭐 그런 걸 주로 하는 것보다는 가서 이제 교역이라든가 경제라든가 이번에는 남미는 주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는 공급망, 하나는 그 공급망의 일환으로서의 원료, 광물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실용을 얼마나 크게 강조하는지라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가는 곳마다 딴 대통령도 대부분 그러셨는데요. 특별하게 이번에는 좀 대통령 가실 때마다 좀 교민들을 많이 초대하세요. 많이. 그리고 꽤 여러 군데에서 대통령이 준비해가 놓은 거 말고 네. 교민들을 상대로 해서 그 교민들하고 좀 느꼈던 그런 얘기들을 원고 없이 하는 원고를 무시하고 하는 그런 특색을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교민들을 대통령이 국민으로 그냥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이 느꼈으면 좋겠다, 체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대통령한테 있는 것 같고 네. 또 한 가지는 어찌됐든 지금 한국이 국제 경제의 전쟁 속에서 한국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아야만 한다. 도태되면 안 된다. 이런 절박감 같은 게 좀 느껴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뭐 행사로 가득 찬 거를 막 뭐 일주일씩 하고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네. 그래도 이렇게 다니시는 거 보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또 이번에 긴 시간 가셨기 때문에 맞아요. 또 이사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정성적으로는 소통 그리고 또 정량적으로 봤을 때도 미국에서는 AI 협력 그리고 남미에서는 이런 공급망, 핵심 광물 이런 부분에 약간 테마가 있게 또 맞아요. 협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 국민의 일상으로 우리가 만약에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대통령이요? 예, 이런 순방 성과를. 근데 이제 외교라고 하는 거는 외교라고 하는 건 딱 드러난 부분이잖아요. 네. 예컨대 이번에 미국 가서 9천억 이상을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따라가 줘야 되는 거지. 실제로 돈이 왔다 갔다 진짜지. 그 전에 약속한 거가 중요한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후속 조치가 무지하게 많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 광물 협약도 그렇고 따라가야 될 게.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일단 물꼬를 트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발바닥이 닳도록 다니는 사람들이 몇 생겨야 돼요. 예. 외교부 쪽 사람들이 그럴 거고 산업부 쪽 사람들도 그렇게 그럴 거고 정부 부처에 관련된 사람들 전부 다 신발이 닳도록 돌아다니셔야 될 겁니다. 네. 그래야지 모처럼 물꼬를 튼 거를 실현시키고 그것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고 더군다나 이제 대통령이 그 내각하고 본인 스스로가 내각의 다짐을 국민들한테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체 불가라는 말을 했거든요. 만약에 대체당하시면 대통령 큰일 나시잖아요. 안 그러셔야 되니까 이제 무지하게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고 그 내각이 혼연일체가 돼서 뜰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MOU가 여러 건 체결되긴 했지만 어쨌든 이게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럼요. MOU는 말 그대로 MOU죠. 네. 기억해두자 하는 거잖아요. 메모해두자 하는 거잖아요. 예. MOU가. 그러니까 실제로 액션이 들어가고 그 액션에 따른 결과가 나오고 이러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을 당겨야 되고 내용을 확보해야 되고 또 양질의 것으로 바꿔야 되고 이래야만 하겠죠. 네.
확실히 공무원들의 발바닥이 정말 뜨거울 것 같다는 생각도 그게 드는데요. 말이야. 지구도 더워지는데 큰일 났어요. 예. 네. 지금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도 사실 거기에 맞닿아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본격적인 오늘의 주제를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공직자들의 특별한 헌신과 성과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이 시간에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만남을 또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 원장님께서 나와주셨는데 한국행정연구원 벌써 35살이 됐습니다. 네. 어떤 곳인지 국민들에게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저희 한국행정연구원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서 한국 행정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행정혁신, 또 정부 조직 인사, 규제관리, 재난안전, 또 정부 업무 평가 이런 분야하고 함께 국제개발 협력 등이 행정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를 해서 정부 정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밖에도 저희는 그 행정에 관한 데이터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연구기관은 이제 다른 우리 경제인문사회 연구기관과 함께 협동 연구를 한다거나 또 학술단체하고 함께 행정에 관련된 사회적 담론 형성에도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 35년 동안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화라든지 개혁이 필요할 때 저희 행정연구원이 그 개혁의 방향에 대한 논리와 대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 사회적 대전환기에 국가 역량 연구라고 하는 이 중장기 연구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말씀 나눌 주제인 적극 행정도 저희 한국행정연구원의 주요한 연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또 우리 사회 전반에 행정이라는 게 국민이 좀 와닿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국가 기관과 또 밀접한 부분이고요. 네. 결국엔 국민 삶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연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지난 4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서 공직사회 우리 소극 행정에 대해서 강하게 좀 질타를 하셨습니다. 네. 특히 문제가 되는 일은 하지 말자는 분위기, 네. 이 분위기를 타파해야 한다고 네. 거듭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그럼 이 시점에서 적극 행정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네. 이 적극 행정은 법령이라든지 규정이 그 적용을 할 때 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일에 대해서는 규정이 부존재하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이제 실제 일을 하면서 그걸 적용을 해야 되고 또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행정을 추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이제 그런데 이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모든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기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해석하고 이런 게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사실 또 사회 상황이 이제 바뀌고 또 최근처럼 기술이 급격하게 변할 때는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로 이제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적극 행정이라는 것이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는 법령 규정에 근거하지 않는 어떤 행정 업무를 추진하다가 감사를 받는다든지 네. 또 그 결과 징계를 받을 수 있다든지 이런 책임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책임을 걱정을 하다 보면 그동안 해오던 방식대로 소극적으로 일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소극 행정이 만연하게 되면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지 못하고 또 우리 사회가 이렇게 급격히 변화하는 시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서 후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네. 면에서 보면 적극 행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모호한 규정의 빈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적극 행정이 필수적인 것인데 네.
국민을 위한 적극 행정이란 이런 걸까요?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이 훨씬 더 큽니다. 민생 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로 허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게 재정의 신속한 투입도 꼭 필요합니다. 결국 추경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추경 편성도 최대한 신속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이게 뭐 추경 편성하기로 결정하고 나면 빠르게 한다고 하는 게 한두 달씩 걸리는 게 기존의 관행인 것 같은데 어렵더라도 밤새서 정책시장님 아시겠죠? 밤새서 주말이 어디 있어요 지금? 방금 전까지 좀 편하게 하라고 하시는 그건 그거고 최대한 신속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국민들께 해드릴 수 있는 일들이 이런 거죠. 똑같은 역량을 가지고 일을 하되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또 중간에 새는 데 없게 치밀하게 또 안도 만들고 어렵긴 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실력이자 역량 아닐까 싶어요. 밤새서라도 적극 행정을 실현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네. 아마도 또 이재명 대통령 본인께서도 그 전에 과거에 적극 행정을 실현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문화를 이식하려고 하시는 것 아닌가 맞아요. 싶기도 한데요. 네, 맞아요. 골든타임이 있다고 강조를 하셨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예컨대 이제 우리가 법이나 이런 것들을 정할 때는 객관적으로 정하잖아요. 네. 근데 현실은 계속 변하니까 그 변화된 현실에서 제일 중요할 때가 언제냐. 아까 수해 말씀하셨는데 수해가 나오고 나서 수해를 적어도 극복하는데 뭐 그 오랜 시간이 다리 놓는 거 걸리겠지만 당장에 이제 질병이 안 돌아야 되고 생계를 확보해야 되고 이러는 거는 그 때가 있잖아요. 네. 그때가 규정이 없다고 해서 그때를 놓치게 되면 또 진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국민의 그렇죠. 생명과 예. 재산과 안전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일단 먼저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하고 해석을 좀 나중에 하자라고 하는 그런 또는 크게 보아서 문제 없는 거라면 적극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서 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에서 시장으로 8년, 네. 경기도에서 도지사로 4년, 그리고 이제 당대표는 뭐 행정은 아니지만 그건 정치라고 영역을 두니까 행정의 영역에서만 12년을 있었던 분이잖아요. 네, 네. 있으면서 참 고발도 많이 당했어요. 예. 진짜 많이 당했어요. 고발도요. 예컨대 뭐 어디에 개발하다가 이게 문제가 됐다라고 얘기한다든가 뭐 오만 고발을 다 당했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맥이 좀 다 있는 얘기예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예컨대 성남은 본시가하고 신시가로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신시가에 비해서 본시가는 여러 가지 사정이 좀 안 좋고 이래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본시가만 또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차별이 이상하게 차이를 두는 것 같으니까 예컨대 청년 기본소득을 하자 이런 얘기들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차이가 없이 할 수 있을 때 마음도 이제 뿌듯해지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했는데 그런 일이 없었어요, 지금까지요. 근데 법에 보니까 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거야. 네. 그죠? 근데 크게 보면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국민 생활의 균등한 발전 이런 말이 턱 나와요. 그걸 또 실현시키기 위한 법조문들이 꽤 많아요. 예. 그렇지만 모두에게 또 청년들의 24살 먹은 청년들한테 똑같이 대우해줘서 얘가 이 친구들이 사회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라고 하라라고 하는 것도 또 없어요. 네. 애매하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딱 집어서 하라는 건 없잖아요. 그럴 예. 수밖에 없죠. 예, 그 법이라는 게 국민 생활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대부분 크게 봐서 이렇게 해.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빈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하라는 것과 세상은 요동치고 있고 그 와중에서 이제 이게 맞겠어라고 하는 거죠. 하면 이제 너 안 하던 거 왜 해? 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법은 정태적이고 움직이지 않고 세상은 막 바뀌니까 세상이 너무 지나가고 나면 해도 소용없을 때가 있으니까 적시에 적기에 정량으로 하자 하는 거죠. 아까 대통령 말씀 중에는 토요일이 어딨어 휴일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열심히 하라는 얘기고 열심히 하는 것과는 별개로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라고 하는 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예.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또 한 가지는 적극적으로 해석해달라 하는 그런 얘기를 아마 이제 적극 행정이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학계에서 되게 이제 정리된 말인데, 네. 근데 현실은 좀 어렵긴 여전히 어려워요. 네. 공무원들한테 묻는 규정과 뭐 조례와 이런 것들에 따라 공무원들한테 죄를 잘 물어요 원래. 그 중에 한 그렇죠. 가지가 예. 직권남용이에요. 야 이거 나대다가 직권남용 되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고, 또 한 가지가 잘 적용 안 하는 건데 그날 또 하나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직권남용만 있는 게 아니라 직무유기도 또 있어요. 예. 직무유기는 안 하다가 걸리면 안 되거든요. 이 사이를 균형 맞추는 게 참 어렵죠 공무원들이. 네.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로 대통령이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선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다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네. 그다음에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직무유기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뭐 이렇게 손을 이끌고 간다든가 한마디 나무란다든가 뭐 이런 거를 해가면서까지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분위기를 잡아주고 그다음에 정부하고 또 그 분위기에 맞춰서 가면 저는 분명히 국민들이 이해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로 이 사장님 말씀처럼 기관장이 책임진다는 걸 확실히 말해줘라 이렇게 국무회의에서도 강조를 하셨고, 그러네요. 예, 이런 부분들 일을 열심히 하면 감사를 받고 뭐 일을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문제가 없는 이런 행태를 여러 번 또 지적을 하시기도 했는데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법과 규정 사이의 그 공백이 생각보다도 좀 큰 것 같습니다. 사람이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민주주의나 국민주권 정부의 관점에서는 네. 적극행정이 어떤 가치를 가질까요? 네, 행정이 국민의 수요와 필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거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정부 행정의 주요 원칙이다 하면 정부 정책이 원하는 성과를 달성하는 효과성의 원칙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을 추진하면서 낭비 없이 알뜰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이 효율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 정부에서는 이 두 가지 효율성, 효과성뿐만 아니라 대응성의 원칙이 중요합니다. 대응성. 네, 네. 그래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사회 문제를 열심히 풀어나가는 이런 대응성의 원칙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적극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대응성이라고 하는 가치에 이제 기여하는 그런 노력이라고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효과성, 효율성, 대응성 이렇게 네. 짚어주셨는데 그럼 대응을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부를 구성을 하고 이럴 때 예. 대통령은 이제 선거를 치르면서 계속 이제 그 생각을 하셨고, 그다음에 선거를 치르는 와중에 그리고 이번 정부를 구성할 때 쉽게 우선 공무원들이 쉽게 이해를 해야 되고 국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해서 행동 강령 비슷한 걸 정한 게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네. 언제 나와서 말씀드린 게 있는 건 하는 게 있는데, 하나는 통합을 해야 되겠다. 네. 그죠. 또 한 가지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또 한 가지는 성과를 내야 되겠다 이건데, 그거를 방법을 정해줬어요. 오.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방법인데 들어야 된다. 그래서 경청과 통합 이렇게 원인과 결과 짓듯이 네. 수단과 목적을 정해줬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신뢰를 얻으려면 공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정과 신뢰 이렇게 정해줬었고, 또 한 가지가 실용과 성과 이렇게 정해졌죠. 그러니까 목표가 있지만 실제로 행동하는 행동 원칙은 경청해라, 네. 공정해라, 그리고 실용을 생각해라. 이게 이제 이번 정부, 저희가 이제 국정과제를 정하고 원칙을 정할 때 그냥 정하는 건 아니라 대통령하고 상의해가면서 대통령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또 그런 것들을 뭐 잘 정리를 해서 하는 게 이제 일이었는데, 그 경청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각급 단위 기관장들, 뭐 의장과 면장 이런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기초지자체, 그다음에 광역지자체, 대통령 할 거 없이 사실 잘 들어야 됩니다. 예. 잘 들어야 되는 게 이제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내 목소리도 잘 들려줘야 됩니다. 국민들께. 그 제일 쉬운 방법은 일단 뭐 하는지 다 그냥 다 확 투명하게. 예. 보여주는 거죠, 뭐. 그래서 대통령 국무회의를 하든가 뭐든 다 보여주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정책된 정치적인 서사 중에 하나는
대통령이 됐든 장관이 됐든 도의사가 됐든 시장이 됐든 논의하는 구조를 다 보여준다. 이게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정착이 된 것 같아요. 그거는요. 예. 장관들 대부분 다 그렇게 합니다. 네. 뭐 국무총리도 따라하고 다 그렇게 따라해서 아주 굉장한 대한민국의 정치적 서사가 하나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국민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그럼 국민들이 그걸 보고 또 자기 얘기를 할 기회가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얘기를 했으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한국 사회에서는 이번 정부 들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가져가야 될 것 중에 굉장히 큰 자산, 사회 운영에서 자산. 이거는 들려주고 그리고 듣고 네. 하는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뭐 이번 정부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나갈 이런 모든 정부들에 있어서 규범이 된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생각하면 지난 정부에서도 약간 그러려는 노력들을 조금 하긴 했었어요. 그게 이제 지금은 이제 탄핵당하셨지만 전 정부의 대통령께서 집 앞에 나오셨을 때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으면 그 앞에서 이제 기자들께 하는 말을 했잖아요. 네. 저는 그래도 좋게 해석하면 국민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그런 내용이었다 이렇게 보여주고 알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시도였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정부에서 이제 훨씬 효과적이고 전면적이고 개방적으로 그냥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어서 네.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이게 예컨대 우리가 뭘 하고 있고 국민들이 들었을 때 저게 나는 이건데 사실 좀 부족해 이러면 또 얘기를 하게 되고 네. 그 얘기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듣고 이 과정을 통해서 실수 없이 이거 잘못했다가 이거 직권남용에 가는 거 아니야? 이것도 아무것도 안 하겠다가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를 벗어나게 하는 데에는 그 듣는 거 네. 이게 우선 가장 먼저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도 민원 같은 것들 보물창고니까 헛들어 듣지 않고 잘 들어라 이렇게 맞아요, 언급을 하셨는데요. 맞아요. 이런 적극 행정이라는 게 결국에는 설명해 주신 것처럼 경청하고 또 소통하는 그 과정의 작은 단위로 들어가면 적극 행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런 차원에서 행정 얘기를 할 때 요즘 빠질 수가 없는 게 또 AI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이제는 스마트 행정이 실현이 벌써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러면 AI 기술이 이렇게 현장 깊숙이 들어오면서 현장도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네, 아직 뭐 깊숙이까지라고 이렇게 단언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나 네. 꾸준히 AI 기술이 행정 현장에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굉장히 거대한 데이터 세트를 이제 AI가 신속하게 분석을 해서 공무원들에게 의사결정의 대안을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도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은 이 AI는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기존의 관행을 벗어나는 혁신적 의사결정을 제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새로운 상황에 부딪히면 기존의 데이터가 그걸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람들의 미묘한 감정 같은 거는 또 데이터로 표현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AI의 의사결정이 항상 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이 적절하게 재량권을 발휘해서 AI가 제시하는 대안 중에서 잘 선택해야 되고 또 동시에 이제 AI가 최근에도 많이 논의가 되지만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걸 걸러낼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혁신은 결국은 공무원의 아이디어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역량이 필요하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그 AI가 점점 발전을 하면 AI의 의사결정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갖는 재량권 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하는 이런 합리적인 그런 기준 마련이 적극 행정 분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좀 어려운데요. AI가 책임을 져야 할지 네. 만약에 정말 AGI에 가까운 그런 사회가 도래한다면요. 어떤 또 보완책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이사장님? 이게 이제 보완책 이제 지금은 네.
사실은 보안책보다 AI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지금은 사실 정신이 더 쏠려 있어요. 예. 어떻게 AI를 구축할 것이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축이 있지만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처음부터 네.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좀 유의를 해야 됩니다. AI는 여러 가지 한계를 지닐 수 있는 수단이고 도구이다라고 하는 것들. AI가 민주주의를 가져다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AI는 민주주의인 것은 아니다, 보장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AI는 모으잖아요. 네. 혼자 하잖아요. 물어서 하지 않잖아요. 어떤지 묻고 그걸 반응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예. 지금까지 쌓여졌던 걸 싹 모아서 이렇다라고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네, 단언하죠. 무섭게 자신하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보통 얘기할 때 이렇게 살피고 반응을 보고 이러잖아요. 개인 간에도. 네. 그런 것처럼 AI 자체가 민주주의일까라는 생각에는 회의를 좀 가져야 되고요. 결국은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는 개인이기 때문에 네. 각각의 주체적이기 때문에 국민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매우 유의를 해야 됩니다. AI를 항상 넘어서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진실일까? AI가 말하는 게 이게 국민들이 말하는 거와 같은 걸까? 네.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좋아질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적어도 타인의 삶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거에 예.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AI 기술을 발전시키고 흡수하고 하는 것들은 신속하게 하지만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판단에 대해서는 매우 유의하게 해서 해야 된다 하는 거고 이 부분들 정부도 이제 많은 고민들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고민이 이제 그렇다고 해서 고민만 하면 또 발전이 안 하니까 예. 발전은 발전대로 시키고 고민은 고민대로 함께 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AI 기술을 어떻게 보면 잘 활용하는 방법은 질문을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잘 의심하는 것도 있겠네요. 그러죠. 예. 그렇죠. 예.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이건 공무원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네. AI를 잘 쓸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려면 어떤 또 방식이 필요할까요? 네. 제일 먼저는 AI를 사용자로서 잘 활용하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네. 근데 AI 기술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사실은 사용자로서의 활용은 점점 쉬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이 사용자로서의 활용 능력을 키우는 일은 사실은 아주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로 더욱 중요한 거는 이 행정의 AI를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기획하고 네. 또 그런 프로그램을 구축해낼 수 있는 혁신적 역량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혁신적 역량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행정의 업무에서 이 업무는 AI를 적용해서 하면 훨씬 더 우리가 효율성이라든지 개선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업무를 추진하는 게 아니라 그 업무에 깔려있는 데이터가 어떤 것인지 또 업무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전체 메커니즘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공무원이 잘 파악해가지고 이거를 AI로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기획 능력을 갖고 네. 동시에 이 AI 관련된 기술 엔지니어하고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AI 엔지니어가 자동적으로 AI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라 공무원과 그러니까 업무를 아는 공무원과 끊임없이 협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런 기획 능력을 가진 공무원을 AI 챔피언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예. 교육 훈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시도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네. 공무원이 이렇게 기획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도전 정신, 또 실험 정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무원 조직에서도 존중을 해야 되고 동시에 이렇게 기획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실패를 수용할 수 있는 조직의 인식 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적극 행정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문화 자체를 아예 만들어내야 된다. 네. 네. 그렇게 짚어주셨는데 이사장님 사실은 지금까지는 적극 행정이라고 하면 네. 우리가 뭐 특별한 용기가 있어서 개인이 하는 것처럼 좀 인식이 됐었거든요. 근데 방금 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는 이게 뭐
한 사람의 그냥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아마 원장님이 이제 머릿속에 있으실 텐데요. 네.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려면 인사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되고 행정제도 어떻게 바꿔야 되고 있으실 텐데 이제 굉장히 AI가 만들어지면 편해지는 것보다도 네. 해야 될 일이 많아질 겁니다. 아까 이제 기획력, 그러니까 정부는 적극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마인드를 주고 예. 공무원들은 기획할 수 있는 기획력을 가져야 되지만 거기서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획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 이게 잘 됐는지 잘 안 됐는지를 체크하는 역량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정책을 만들기는 쉬워도 정책을 체크하는 게 소홀하기 쉽습니다. 이런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투입하자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체크를 하는 거를 잘 소홀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안 됐으면 어떡하려고. 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바퀴 굴러가려면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고 체크하고 다시 안 된 거는 고치고 잘 된 거를 하게 하려면 체크가 거기에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내장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좀 아마 정부 정책을 하시는 분들한테 유명한 명제들이에요. 제가 이런 말, 뭐 약자로 해서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러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정부 정책에서 보면 그러니까 평가하고 이러는 것들이 많지만 때로는 굉장히 커다란 사업이 평가 없이 그냥 슬그머니 지나가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늘 평가를 체크를 하는 것들을 시키든 시키지 않든 일상화하는 버릇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가는 거죠. 문화나 제도를 이식한 뒤에도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고 방향을 그렇죠. 잡아 나가는 네. 과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해 주셨는데요. 앞서 이 사장님께서 이렇게 적극 행정을 했을 때 지금까지는 둘 중에 하나의 위험에 빠졌다. 직무유기 아니면 권한남용 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걸 좀 피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까요, 원장님? 네. 이 적극 행정을 추진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일을 열심히 안 하는 네. 소극 행정도 문제지만 한편으로는 법령에서 정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서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해서 국민들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또 공익의 훼손을 이렇게 주는 그런 것도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권한 남용을 어떻게 없애느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요. 근데 여기서 어려운 점은 적극 행정과 권한 남용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법령의 규정이 어떻게 적용할지 모호하거나 규정이 없는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적극 행정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이걸 내가 열심히 하는데 권한 남용으로 오해받을 수 있겠다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제도적으로 적극 행정위원회 또 혹은 사전 컨설팅 제도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이제 공무원의 의사결정을 이제 지원을 하고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문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적극 행정을 할 때는 공무원들을 지원하는 이런 제도적인 것도 필요하지만은 공무원 개인이 내가 적극 행정인지 아니면 권한 남용인지를 판단할 때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이게 공익에 부합되는 것인지 또 공정성에 근거하는 것인지 잘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공익이 아니라 사익을 위해서 하는 건지 또 공정하지 않은 일을 하는 건지 그게 바로 적극 행정과 권한 남용을 판가름 나는 기준이다. 그래서 공무원 개인이 이런 올바른 판단 기준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문화를 확산하면서 동시에 방금 제시해 주신 이 명확한 기준을 좀 다 내정할 필요도 있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도 계속해서 또 언급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국민을 위해서 소신껏 일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면책을 해줘야 한다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면책 제도에 대해서도 어떤 개선 방안이 있을까요? 정부가 뭐 어떤 정부도 이거는 고민을 다 했던 네. 내용들인데 이제 리더가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하느냐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예. 거거든요. 이번 정부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것보다 훨씬 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정부나 공무원들이나 이런 리더에 있는 사람들의 그 역할이 중요한 거는 저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고비에 서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해요. 지금까지하고는 지내왔던 거하고는 다른 세상에 진입했을 때 예.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정해진 거 말고 세상이 막 변해가잖아요. 이때 좀 적극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더욱더 적극 행정이라고 말씀하신 게 중요하다 하는 건데 아마 법들도 굉장히 많이 바뀌어질 텐데 네. 바뀌기 전이라도 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다 싶은 거죠.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어떤 법에 정해지지 않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게 사적 이해관계라든가 아니면 본인의 어떤 동기, 주변의 동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면 일단은 의도 자체는 그건 이제 의도라고 읽을 수 있는 건데 의도 자체가 공적인 목적이었다면 네. 그 판단은 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쉽지는 또 않죠. 대부분 다 네. 숨기니까 어렵죠. 예. 그죠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판단은 뭐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거는 잘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결과가 생각보다 좋지 않았다거나 또는 뭐 세상에 모두 좋은 것만 있는 결과가 어디 있겠어요. 네. 밥을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고 기분이 좋으면 또 살이 찔까 봐 걱정하는 게 또 한편의 부작용이 있는 것처럼 예. 그래서 따라서 어떤 의도가 있는지 보고 그다음에 그 경중을 살펴보는 그런 지혜로운 이제 정부가 돼야 되는데 그거 참 어려운 점입니다. 그러나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움이 바로 그런 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적극 행정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좀 살펴봤는데 네, 네. 그럼 이쯤 되면 아마 보시는 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일상에서 적극 행정으로 좋아진 사례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좀 몇 개만 짚어주실까요? 네. 매년 이제 정부에서는 적극 행정 우수 사례를 선정을 해서 예.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정부가 그런 포상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한 2가지 정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전북 남원 지리산 지역에 이제 야간과 휴일에 어린이가 응급 상황이 있는데 소아과 진료가 이 시기에 이 시간대에 없기 때문에 네. 응급 상황에서 1시간 정도 이동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북 남원에 있는 공무원의 주도로 이 남원 의료원을 어린이를 진료하는 달빛 어린이 진료기관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네. 이 달빛 어린이로 지정을 하는 게 그냥 지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이 또 모호한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극복을 해서 달빛 어린이 병원을 지정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남원 지리산 지역의 어린이가 응급 상황이 있을 때 네. 멀리 이동하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이런 사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소방대원이 이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네. 우리가 아파트 공동 현관을 지나려면 비밀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예. 이 비밀번호 없이 소방대원이 전용 인증번호를 가지고 신속하게 이제 현관을 통과해서 실제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119 패스 시스템이라는 걸 소방청 주도로 이제 적극 행정의 사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응급 상황에 골든 타임을 확보하는 이런 적극 행정 사례로 이렇게 우수하다 이렇게 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네. 설명해주신 이 달빛 어린이병원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동네도 있는데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원래는 지방 소도시에는 네. 실현되기가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적극 행정 사례로 이렇게 실현이 된 거였는데요. 자, 이런 사례처럼 결국에는 또 이분들 모두 이제 포상도 받고 하셨잖아요. 근데 일회성 포상을 넘어서 이게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전국에 뿌리를 내리려면 또 어떤 보완책들 필요할까요? 네, 우선 아까 지난번에 아까 드렸던 사례처럼 네. 그것도 사례가 뭐 전파가 되는 경우도 있고 예. 좋은 사례를 찾아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좋은 사례가 있을 경우 잘 찾아내려는 노력들을 좀 해야 되고요. 찾아냈으면 그것들을 잘 전파를 하고 이래야 되는. 그래서 저는 우수 사례집을 네.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포사한 거 말고 우수 사례집을 해서 올려놓고 이 사례를 잘 뺏겨도 좋은 사례다. 네. 라고 제가 당에 우리 민주당에 있을 때 민주원장으로 있을 때 민주주의와 관련된 우수한 사례들을 200개를 선정했어요. 좋은 정책들을. 네. 민주주의를 함양시키는데 좋은 정책들 200개를 뽑아서 올려놨어요. 그리고 상도 주게 하고 올려도 놨더니 딴 데서도 비슷하면 지방자치는 비슷하거든요. 예. 막 뺏겨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전달 과정에서 정부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국민들이 더 중요한데 좋은 정부, 좋은 공무원은 결국 국민이 만듭니다. 그런 점에서 공무원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로 벗어나서는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민주주의라는 것조차 따지고 보면 만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얼마든지 악화되고 후퇴될 수 있다라는 거는 미국도 그런 게 보여지고 유럽도 그런 게 막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끊임없이 민주주의에 대한 각성, 예, 조금 오래된 표현이지만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자기 주체성 네. 이런 것들을 갖고 소통하고 이래야지만 정부도 늘 경각심을 갖고 공무원들도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 주체성 그리고 또 공무원들의 재량성 네. 우리가 또 가져가야 될 과제들이 좀 이렇게 남아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자, 공무원의 소신 있는 판단과 AI 기술이 만나서 만들어내는 적극 행정, 이제는 일회성 성과를 넘어서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든든한 제도로 안착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권혁주 한국행정연구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